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미국에서는 현재 충격적인 보도들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제임스 매티스 전 장관을 두고 초대형 폭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조만간 발간되는 언론인 밥 우드워스의 신간 경로에 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발제록에 따르면 2018년 말 트럼프 대통령과 방위 전략에 대한 이견으로 백악관을 떠난 매티스 장관은 댄 코츠 당시 미 국가정보원 국장에게 대통령은 위험하고 부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전 장관은 우리가 트럼프를 상대로 집단행동을 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매티스가 언급한 집단행동이 뭔지는 명확히 언급되지 않았으나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도덕적 잣대가 없다고 말했고 코츠 전 국장 또한 사실이다. 그에게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는 진실과 거짓의 차이를 모른다고 호응했습니다. 매티스 전 장관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한반도를 두고 벌어진 트럼프와의 갈등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책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명령한 적이 있다는 폭로가 기록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과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를 원했고 한 번은 즉석에서 급하게 미군을 빼내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당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에게 그건 미친 짓이다. 위험한 일이라며 우려를 내비쳤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여야 모두의 지지를 받은 몇 안 되는 장관이었던 매티스는 2018년 12월 시리아와 유럽의 정책에 대한 트럼프와의 이견 직후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말을 아껴오던 매티스는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시위에 군 동원을 거론한 뒤에는 직접적인 비판 대열에 가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우리를 분열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민을 통합하려 노력하지 않는, 심지어 그렇게 하는 척도 하지 않는 내 생의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독 미국 국방장관들과 이견을 보이며 잦은 마찰을 보여왔습니다. 특히나 한반도를 둘러싸고 나오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같은 나라의 대통령과 장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반대되는 의견들을 내놓곤 했는데요. 이는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뿐 아니라 현재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7월 주한미군 철수설이 불거졌을 때 마크 에스퍼 장관은 한반도에 철수 명령을 내린 적 없다. 미군 운용 최적화에 고심하고 있고 영내 순환 배치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의 핵심은 모든 통합 전투사령부를 검토하고 국가 국방 전략뿐 아니라 우리가 맡은 지역 임무를 수행하도록 우리가 최적화됐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영내 가장 우려되는 사안으로 중국 공산당의 위협과 기타 악의적 행동을 거론하며 인민해방군은 계속해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서 도발적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이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외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위험하고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에 따른 국제적 대가로부터 북한을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그러면서 가치를 공유한 나라들의 인도 태평양 영내의 안보 역할 확대를 주문하며 수년간 필리핀, 베트남 등의 선박을 제공해온 일본, 호주와 인도 사이의 군수 지원 협력, 동남아 지원금을 2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한 한국을 대표적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의 주장을 요약해보자면 중국은 전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고 이에 맞서야 하니 동맹국과의 협력을 보다 탄탄하게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에스퍼 장관의 발언이 영 탐탁치 않은 모양입니다. MBC 방송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항명 등으로 마찰을 빚어온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후임으로 로버트 윌키 보훈장관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연말 대선까지는 자리를 유지하는 쪽으로 정리됐던 에스퍼 장관의 경질설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움직임입니다. 실제로 MBC 방송이 복수의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전한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당국자들은 에스퍼 장관 경질 시 후임으로 윌키 장관을 염두에 두고 그와 고위급 협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언론 브리핑에서 에스퍼 장관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그를 예스퍼라고 부른다. 에스퍼 장관과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지만 나는 모든 이들에 대한 해임을 검토한다.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짧은 시일 내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주둔 미군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아프간에서 매우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프간 주둔 미군은 4,000명으로 이라크 주둔 미군은 2,00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축 시기에 대해서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은 우리의 동맹국이지만 우리를 심하게 이용한다. 그들은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내야 할 돈을 내지 않는다. 주동 미군을 대폭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간, 이라크, 독일에서 연달아 주둔 미군들이 철수를 하며 이번에는 주한 미군이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막상 돌아가는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미 외교당국은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장급 실무협의 체계인 하칭 동맹대화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한미 외교당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동맹대화에 한미 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맹대화 첫 회의를 오는 10월 개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 차관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국 외교당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동맹대화를 신설하는 데 공감하고 동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동맹 현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맹대화는 북핵 문제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굵직한 전략적 현안 외에도 지속해서 협의가 필요한 현안을 다루자는 취지로 개설한다고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협의를 상설화하자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 간 갈등 원인으로 손꼽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협상과 관련해 기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틀 내에서 한미가 공평한 분담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협상이 1년 가까이 진전이 없어서 앞으로 양국 협상 대표 간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관 간에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상호 이견을 좁혀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트럼프가 당장이라도 주한 미군을 뺄 것처럼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지만 매티스 전 장관, 에스퍼 장관은 이런 트럼프의 주장에 반대하며 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주장이 어찌됐던 간에 한미 양국의 국방협력은 이어져 가고 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의 뇌관처럼 트럼프의 생각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동맹국가와의 외교는 위협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유독 친밀함을 강조하는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북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매우 똑똑한 사람이라고 축해 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에서 벌인 유세에서 자신이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른 사실을 전한 뒤 북한을 기억해라. 전쟁이 어디 있냐. 우리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내가 아는 것은 우리는 전쟁 중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줬다고 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전쟁 대신 만남에 동의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다른 종류의 사람이고 매우 똑똑하다. 우리는 잘 지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때 북미 관계가 일촉즉발이었던 상황에서 정상 간 두 차례 회담 등으로 한반도 기류가 누그러졌고 그 공이 자신에게 있음을 재차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국을 언급하며 자신의 공을 치켜세우는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바이든은 픽업 트럭의 생산량을 전면시켰을 끔찍한 한국과의 거래를 지지했다며 픽업 트럭은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큰 이익을 내는 분야다. 관세가 25%인 치킨세라는 게 있는데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그 유효기간이 만료됐고 한국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했다. 우리가 되돌려서 오랜 기간 유지되도록 했다며 자신의 공을 치켜세웠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니 트럼프 대통령 북한이랑 전쟁 안 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 좋습니다. 당연히 전쟁 같은 거 인류에서 사라져야 할 끔찍한 일이죠. 북한이랑 사이좋게 지내세요. 핵무기도 없애고 그동안 안 좋았던 과거들도 청산하고 노벨 평화상도 받고 다 좋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기 한국이랑 동맹국가 아니었던가요? 아니 어떻게 된 게 동맹 대하는 대우가 오히려 철천지 원소 대하는 것 같고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북한이 오히려 동맹같이 느껴지는 건 저만 그런가요? 아니 북한이랑 사이 나쁘게 지내라는 것도 아니고 질투하는 것도 아닌데 참 트럼프 대통령 생각을 종잡을 수가 없네요. 방위비 5배 올려받겠다고 하고 아니 또 무슨 관세 들먹거리면서 한국 간 거래에서 이익을 봤다고 생색내는 거 보면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것이 자라 장성하면 죽음에 이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세상 떠날 때 돈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 지금 가지고 있는 돈도 죽을 때까지 써도 못 쓸 텐데 욕심 조금만 버리시고요.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세요. 이게 뭐예요 돈 때문에 진짜 추잡스럽게.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스포츠를 통한 인간 육성과 세계 평화라는 의의를 지닌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이 불과 1년도 남지 않았다. 특히 내년 도쿄올림픽은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12년 만에 동아시아에서 열리는 하계 올림픽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중계 시청이나 직관이 비교적 용이하다. 그러나 한창 축제를 준비하며 바빠야 할 현재 일각에서는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는 현재 일본과의 외교 관계가 악화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커지는 중이다. 또한 각국의 외신 및 일본 자국 내에서도 올림픽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도쿄올림픽 무엇이 리스크인가? 도쿄올림픽의 리스크로 여러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 문제, 정치 문제, 재정 적자 문제가 큰 문제들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문제 중 환경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된다. 일본은 지질학적으로 일면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어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다. 이와 관련해 올림픽 중 지진 가능성을 언급한 외신도 있다. 더 가디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2050년 내로 도쿄에 진도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70%라 언급하며 올림픽이 열리는 도중에 발생하는 지진에 대한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상황은 방사능 오염 문제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발생한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가 일어났다. 이후 일본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현재 일본은 방사능 오염 수준은 체르노빌을 넘어섰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방사능이 누출되었던 후쿠시마 지역의 식자재, 건물 재활용품을 올림픽 선수 식단 및 경기장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야구 및 소프트볼이 열릴 아즈마 야구 경기장과 후쿠시마 원전의 거리가 불과 70km라는 점과 구글맵의 위성 사진에 야구장 인근에 쌓인 방사능 재연포 사진이 공개되면서 방사능 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이에 각국 언론은 도쿄올림픽을 이른바 방사능 올림픽이라 부르며 위험성을 언급하고 있다. 재정 적자 문제 역시 큰 문제로 언급되고 있다. 일본 회계검사원의 조사에 따르면 중앙정부 지출 부분이 당초 발표한 1,500억 엔보다 5배 이상 늘어난 약 8천억 엔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경기장 건설 같은 주요 비용 외에 도로 정비, 안전대책 등의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올림픽에 드는 총 비용이 26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심지어는 자원봉사자들이 숙소비용 등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전망이다. 12만 명으로 설정된 자원봉사자는 교통비와 숙소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지방에서 오는 자원봉사자는 사비를 들여야 한다. 대다수 대학생인 이들에게 도쿄의 물가를 고려한다면 이는 결코 만만한 비용이 아니다. 정치적 문제 역시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정치적인 문제가 불거지게 된 이유는 패럴림픽의 메달이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 시절 사용된 우길기를 연상시키는 것과 IOC와 도쿄올림픽 조직위가 경기장 내 우길기의 반입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과거 피해를 보았던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등의 아시아 국가들이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에게 우길기 사용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함과 동시에 사용 금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IOC는 문제 시사한 별 판단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보이는 중이며 일본의 하시모토 장관은 우길기 반입이 문제가 없다며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방법. 리스크 매니지먼트란 앞서 언급했던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경영 컨설턴트인 다카스기 히사타카의 맥킨지 문제 해결의 이론에 따르면 경영 전략과 관련한 문제의 세 가지 종류 중 리스크는 잠재형 문제를 의미한다. 잠재형 문제란 현재는 특별히 불편하지 않지만 방치한다면 미래에 큰 불편함을 초래하는 문제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적 톱다운 기법을 사용하라고 말한다. 톱다운 기법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불편함을 예측하여 정한다. 이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규정한다. 3회 방책으로 배제할 수 있는 요인을 배제한다. 4. 불편함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책을 준비한다. 다카스기 히사타카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먼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불편함을 하드디스크 내에 중요한 데이터들이 손상되는 것으로 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사용자의 실수, 바이러스 등으로 규정한다. 그 다음 이러한 요인을 사용자의 컴퓨터 활용 능력 향상, 백신 프로그램, 데이터 백업 등을 통해 배제한다. 마지막으로 예방책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한다. 이러한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핵심은 예방책 수립과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 아무리 철저한 예방책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절한 훈련을 통한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적절한 언론 대책 역시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중요한 요소이다. 비상사태 시 적절한 언론 대처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사례. 이러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 먼저 좋은 예로 미국의 존슨앤존슨사의 독극물 타이레놀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1982년 9월 존슨앤존슨사가 판매하는 타이레놀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청산가리를 주입하였는데 이 때문에 시카고에서만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존슨앤존슨사는 자사의 과실이 아니었으며 시카고 지역에 배포된 타이레놀 제품만 거두라는 미국 식품의약국의 권고에도 미국 전역에 3,100만 병의 타이레놀을 즉각 수거했다. 그리고 약품의 형태를 캡슐에서 알약의 형태로 바꾸었고 제품의 용기도 개봉 여부를 알 수 있게 바꾸는 등의 재발 방지책을 신속하게 시행했다. 또한 언론의 취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관련 정보를 제공했고 언론을 통해 소비자들이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의 대처를 시행했다. 이러한 존슨앤존슨사의 대응으로 1983년 5월에는 잃어버린 시장 점유율을 회복했으며 1986년에는 시장 점유율이 35%까지 상승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반대로 좋지 않은 사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원전 사고에 미흡한 대처를 보인 도쿄전력이다. 당시 지진으로 인해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겨 후쿠시마 원전의 냉각수 공급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제1원전의 연료봉이 녹기 시작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제1원전에 바닷물을 주입하기로 했지만 도쿄전력은 발전소 폐기를 이유로 바닷물 공급을 하지 않았다. 이후 3호기, 4호기 원전 폭발로 세슘 등의 방사능이 누출되기 시작했다. 더구나 도쿄전력은 사고 및 피해 상황을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일본 방사능 재현 작업으로 인한 폐기물 문제, 방사능 오염수 누출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도쿄올림픽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미 일본은 답을 알고 있다. 앞서 언급한 톱다운 기법을 바탕으로 분석한 도쿄올림픽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다음과 같다. 먼저 올림픽과 같은 경우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불편함은 올림픽 개최지 박탈 혹은 올림픽 개최 중 발생하는 물적, 인적 피해이다. 그리고 이를 유발하는 요인은 앞서 언급한 환경 문제, 재정 적자 문제, 정치적 문제이다. 그렇다면 리스크, 별 예방책과 대응책은 어떠해야 할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이미 일본은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쿄올림픽의 문제는 비단 올림픽을 넘어서 앞으로 일본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먼저 지진 발생 문제에